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경제학을 크게 나눠서 보면 거시경제학이랑 미시경제학이 있잖아요. 예. 거시경제랑 미시경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늘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로 풀었으면 답이 금방 나와요. 거시는 크게 본다는 거고요. 미시는 작게 본다는 거거든요. 경제에는 주체가 기업, 가게, 정부 세 사람이 경제라는 생태계를 꾸려나가는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주고받느냐를 숲을 보듯이 바라보는 거를 거시경제라고 하면 거기에는 재정정, 즉 정부는 얼마의 돈을 써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해야 되느냐, 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서 물가와 실업률을 안정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거시경제고요. 미시경제는 기업, 가게, 정부가 있다고 했으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 올리겠느냐, 또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족도를 높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기업과 가게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겠잖아요.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하고 기업은 비싼 가격에 많이 팔고 싶어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이해 갈등 관계가 생길 때 끼어들어서 좀 중재도 하고 하는 사람이 정부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르겠죠. 원래는 정부는 빠져 있고요. 기업과 가게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행위를 공부하는 것을 미시경제학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가 전체 경제를 보는 걸 거시경제학 이렇게 합니다. 오늘 질문 아주 좋았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부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 시범 경기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늘 넥센 박병호 선수가 오늘 하나와의 경기에서 6회 무사 3루에서 가운데 담장을 넘겼고요. 또 어제 이어서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면서 또 국내 복귀를 또 화려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박병호 선수는 2016년에 미국 미네소타에 입단을 했지만 좀 경쟁에 밀렸고요. 또 국내 무대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네. 그때 미네소타에 입단을 했다가 그래도 한 시즌을 뛰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2016년에 첫 해에는 홈런 12개를 때렸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 머무른 상황이고요. 사실 네. 미국에 남아있어서 2년 동안 있으면 69억 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돈보다는 좀 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국내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LG의 김현수 선수도 다시 돌아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LG 김현수 선수가 지금 LG 유니폼을 입은 상황이고요. 네. 오늘 롯데전에서 3타수 2안타를 치면서 또 3대2 승리를 이끌었고요. 예. 또 어제 경기를 포함하면 현재 타율 6할을 기록 중입니다. 예. 김현수 선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에서 뛰다가 LG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LG 타선이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예. 김현수 선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금 투수 쪽을 한번 여쭤봐야 될 건데 투수 쪽에는 좀 어느 선수가 좀 이렇게 눈에 띄세요? 보니까. 네, 우선은 그 SK 투수 김광현 선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왼쪽 팔꿈치 수술을 받아서 한 시즌을 통째로 쉬었었는데 예. 또 이번 시즌에는 복귀를 해서 오늘 NC전에 선발 등판을 했고요. 네. 또 5이닝 동안 1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특히 또 삼선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또 강속구를 뿌렸고요. 네. 그리고 기아의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산전에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또 변함없이 호투를 펼쳤습니다. 예. 지금 어제 제가 그 패럴림픽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좀 이 컬링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면서 패럴림픽에서도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화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예선에서 6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그 예선 11경기에서 7승 또는 8승을 거두면 4강 진출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남은 3경기에서 1승 또는 2승만 거두면 또 4강에 진출한 상황이라서 또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던 여자 컬링 대표팀에 이어서 예. 또 컬링 또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휠체어 컬링하고 일반 컬링하고 경기하는 방식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예. 일단은 부름으로 빙판을 닦는 스위핑은 없고요. 그 손 대신에 장대로 스톤을 밀고 예. 또 특이하게 혼성 경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순석, 정승원, 이동화, 차재관 같은 그 남자 선수 4명에 여자 선수 박민자 선수가 포함이 됐고요. 네. 5명 모두 성이 달라서 또 팬들이 또 5성에 또 영화 어벤져스를 합해서 오벤져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신희연 선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TV 중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모양이죠? 네, 사실 먼저 또 말씀을 하신 게 좀 패럴림픽 중계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었는데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좀 중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을 했고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고요. 예. 그래서 방송사들도 조금씩 시간을 늘리면서 또 팬들이 또 이런 장애인인 선수들의 또 도전을 또 지켜볼 수 있는 또 기회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계 스포츠 그러면 역시 농구를 빠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농구하고 배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구 배구가 조금 이제 시즌 끝날 때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이 끝났고요. 예. 원주 DB가 우승을 차지했고 오늘 정규 시즌 관련해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아, 예. 네, 그 원주 DB의 가드 두경민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DB가 올 시즌을 앞두고 꼴찌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두경민 선수가 평균 득점 16.4점을 기록하면서 깜짝 네. 우승을 이끌었고요. 예. 그리고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SK 안영준 선수가 받았고 또 프로농구도 지금 본격적으로 현대캐피탈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또 플레이오프에 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3월에 광란도 취재를 하실 건가요? 네, 안 그래도 미국 NCAA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셔서 예. 다음 기회에 또 이번 시즌에 또 특이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여의도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의도 막내분들, 젊은 분들이죠.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들이신데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의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동지역위원 당위원장이었던가요? 아마 오늘부터는 방송 출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비등록 후보를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아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는 방송을 못 하셔서 다른 분 한 분 또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같은 바른미래당 소속의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예.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의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아주 톤이 바리톤 톤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마 개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개헌을 이야기했고 그제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안 이야기를 하셨고 야당이 이 개헌안을 합의해서 내면 대통령께서 정부안은 다시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보면 개헌에 대한 뜻만큼은 개헌을 했으면 한다는 그 뜻만큼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이걸 주도권 다툼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개헌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장경태 부위원장부터. 일단 87년도 9차 개헌 체제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당시 80년대에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어떤 민주화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더욱더 많은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형성되었고 네. 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30년 이후에 이제 10차 개헌을 준비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우리가 정권 교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대통령들의 전직 대통령들의 정말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네. 이제는 10차 개헌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장경태 의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권성주 대변인도 한 말씀 드려야죠. 네, 지금 장경태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예. 기본적으로 87년 체제가 지금 30년 동안 오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자, 지금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헌법을 만들자라는 국민적 염원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시간적인 제한과 그리고 네. 어떤 비용적인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성주 대변인이 오늘 첫 데뷔 무대로 첫 일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권성주 대변인께 바로 좀 드려볼게요. 이게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현실이 상당히 슬프고요. 네. 근데 이게 일방통행이라고 관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네. 그 일방통행이라 하더라도 그 일방통행 앞길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가 될 수 없는 지금 개헌 논의인데 네. 그거를 이제 국민에게 알리기 쉬운 단어를 그렇게 일방적인 관제 개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먼저 제1야당다운 이 국민적인 염원인 이 개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경태 부위원장. 일단 자유한국당은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사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모든 대선 후보가 지금 야당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후보일 때는 6.13 이번 지방선거의 동시 개헌을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근거가 부족하고요.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회 합의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네. 국회 헌정특위 즉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가 2016년 12월 29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위원장은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김재경 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이 4명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네. 이미 위원장이 자기들이 뽑아놓은 헌정특위 위원장이 자당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1년 반째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이 당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6.13 동시개헌을 주장했는데 동시개헌을 해야지만 1,200억에 달하는 개헌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상 개헌 반대 세력이 아닌 이번 6.13 개헌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장경태 부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용입니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었는데도 아무런 진척도 없고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네. 그 개헌안을 이제 대통령의 특수 권한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국회에 압박을 하고 네. 이게 빨리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1,200억 원이라고 하는 개헌에 드는 이제 비용 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네.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이 개헌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다음에 다시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떤 1,2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떤 비용의 논리
예, 그리고 어떤 기한의 논리. 예, 그게 우선이 되어서 이게 졸속으로 처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헌법 개정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예. 저도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그걸 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한번 잘못되면 이걸 다시 언제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잘못된 옷을 입고 또 버텨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이 어떠한 논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용은 근거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저희가 기억하실 겁니다. 87년도 9차 개헌 당시에는 2달 반 만에 헌법안을 만들었고요. 아직도 우리는 4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직도 또 뚜렷한 반대의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결국 국회와 학계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들이 모여서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관제 개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반대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반대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독선적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열변을 토하셨지만 저는 지난 그 대선을 앞두고 2016년 총선 때 만약에 그때 개헌을 하자 그랬으면 국회가 개헌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임기를 2년 더 남겨두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국회 이해관계란 정당의 이해관계다. 그럼 정당은 어떤 이해관계냐.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는 무엇이고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를 하신다면 핵심 이해관계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기본권과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요즘에 나온 안전권, 생명권 그리고 정보인권 같은 권리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관리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있는 지방 정부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이젠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을 관리해야 되고 뭔가 중앙 정부가 어떤 개발 토목 사업을 진전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민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국민들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들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과 기본권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는 정말 개헌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네. 권성주 대변인.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은 아직까지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 정말 그 토론을 하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가장 큰 방향은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권을 시켜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왜 개헌 논의가 이렇게 불거졌느냐. 왜 이렇게 국민적인 염원이 되었느냐라는 그 배경이죠.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오늘 또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5번째 검찰 소환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불운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87년 개헌을 할 당시에 그때는 우리가 왜 중임제에서 대통령 5년 당임제로 바꿨었던가? 그때까지 대통령 중임제가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헌법으로 바꿨는가? 이거에 대한 다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단임제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꿨을 때 우리가 그때 겪었던 고통 어떤 독재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분께서 좋은 점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논란을 또는 그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4부로 돌아와서 좀 더 깊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4부에도 계속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